시아버지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시누이는 제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케는 여기까지만 하세요.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끼리 얘기할게요. 제사를 20년 차린 건 저였습니다. 시아버지 병원 다닌 것도 저였고 장례 음식 준비한 것도 저였습니다. 그런데 유산 얘기가 나오자 저는 갑자기 남이 됐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그 집에서 제가 맡았던 역할은 가족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불리는 손이었다는 걸. 시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며칠째 거의 못 잔 상태였고 장례식장 음식 냄새가 아직 옷에 밴 것 같았고 허리는 끊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침 일찍 시댁으로 갔습니다. 장례 음식 정리도 해야 했고 제사상에 올렸던 그릇들도 치워야 했고 들고 갔던 이불과 수건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늘 그랬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집에 일이 생기면 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갔을 때부터 저는 늘 부엌 쪽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이 빠르고 말도 빠른 분이었고 며느리는 보고 배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명절 음식은 손이 빨라야 해. 며느리는 입보다 손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시집 왔으면 제사상 정도는 차릴 줄 알아야지.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상 차리는 순서도 몰랐고 전 부치는 타이밍도 몰랐고 어느 그릇에 뭘 담아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실수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시집 왔냐? 친정에서는 이런 것도 안 가르치고 보냈냐? 처음 몇 년은 명절만 다가와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남편이 늘 같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 원래 저래. 조금만 맞춰드려. 당신밖에 할 사람이 없잖아. 그때는 이상하게도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언젠가는 나도 가족처럼 받아들여지겠지.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제사 음식도 배웠고 상 차리는 법도 외웠고 친척들 취향까지 챙기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니보다 제가 더 먼저 움직였습니다. 장 보러 가는 것도 저였고 생선 손질하는 것도 저였고 과일 닦아 올리는 것도 저였습니다. 시누이는 명절 당일 점심쯤 와서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대놓고 서운한 티를 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딸은 원래 귀한 손님 같은 거야. 며느리가 집안일 하는 거지 딸까지 시키면 되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은 뒤집혔지만 저는 늘 웃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그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게 늘 제일 서러웠습니다. 나서서 싸워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해주면 됐습니다. 당신 너무한 거 아니냐. 내 아내도 사람이다. 그 말 한마디면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늘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제게 인간적으로 대해주던 분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제가 상 차리고 나면 늘 고생했다 한마디는 하셨습니다. 명절 끝나고 다들 쉬고 있으면 귤 하나라도 까서 제 앞에 놓아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아버지한테는 마음이 조금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걸 당연하게 받았지만 시아버지는 적어도 제가 애쓴다는 건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몇 년 전부터 크게 편찮아지셨습니다. 병원 다니는 횟수가 늘었고 입원도 잦아졌고 나중에는 혼자 외출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시댁 일은 더 노골적으로 제 몫이 됐습니다. 병원 예약도 제가 했고 검사 결과 들으러 가는 것도 저였고 입원 수속도 제가 했고 퇴원하면 죽 끓여다 드리는 것도 저였습니다. 시누이는 늘 바빴습니다. 애들 때문에 멀어서 남편이 바빠서 이유는 늘 많았습니다. 남편은 장남이라며 체면은 챙겼지만 실제로 손 가는 일은 거의 늘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누구 하나 왜 이것도 며느리 몫이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아버지 응급실에 같이 가고 새벽 4시에 들어왔는데 아침 7시에 시어머니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아버지 죽 좀 끓여놔라. 사람 아픈데 먹는 건 챙겨야지. 저는 그날 3시간도 못 자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은 고생했다가 아니라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야지였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다 보면 이상하게도 화를 내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억울한데도 내가 예민한 건가 싶고 힘든데도 다들 이렇게 사는 건가 싶고 결국은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지로 끝납니다. 저는 딱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사도 제가 차리고 병원도 제가 다니고 시댁 행사도 제가 챙기고 시어머니 감정까지 제가 맞추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모든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다들 제게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효녀보다 낫다.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 없다. 큰 며느리가 집안 다 했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솔직히 조금 허무했습니다.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말해주지 왜 다 끝나고 나서야 저런 말을 하나. 그런데도 저는 그 말들에 조금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누군가는 내 수고를 아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시누이가 거실에 앉아 서류를 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아주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올케는 여기까지만 하세요.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끼리 얘기할게요. 저는 처음에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라고요? 제가 20년 동안 그 집에서 안 한 일이 뭐가 있었는데요. 제사도 제가 차렸고 시아버지 병원도 제가 다녔고 장례도 제가 뛰었고 친척들 밥도 제가 먹였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여기까지만 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냥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그러자 시누이는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집이랑 예금이랑 이제 정리할 게 있잖아요. 그런 건 원래 자식들이 하는 거예요. 자식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20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지만 결국 자식은 아니었던 겁니다. 필요할 때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손이 필요할 때는 식구처럼 굴었지만 정작 정리할 일이 생기니 저는 빠져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저는 다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알고 있었구나. 이미 다 얘기 끝났구나. 저만 모르고 있었구나.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남편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원래 형제들끼리 정리하는 거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형제들끼리요? 그럼 저는 뭡니까? 20년 동안 그 집 제사상 차릴 때는 식구였고 병원비 계산할 때는 보호자였고 장례 음식 준비할 때는 큰며느리였는데 유산 얘기 나오니 갑자기 빠져야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나는 뭐였는데? 이 집 제사 지낸 건 누구였어? 아버지 병원 모신 건 누구였어? 당신 누나는 장례 끝나고 와서 서류 펴는 사람이고 나는 20년 동안 부엌에서 사는 사람이었어. 시누이는 얼굴이 굳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케가 왜 그렇게까지 흥분해요? 누가 올케 고생한 거 몰라요? 그래도 이건 우리 아버지 재산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웃음이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재산. 그러니까 저는 20년 동안 그 집에서 우리라는 말 안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며느리니까 해야 한다고 했고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큰며느리가 집안을 챙겨야 한다고 했고 정작 다 끝나니 우리 가족끼리 얘기하겠다더군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결혼 생활을 밖에서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중간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싸움이 생기면 피했고 시댁이 제게 무리한 걸 요구해도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고 늘 제게만 당신이 조금 참아 그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그 침묵을 큰 잘못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무능한 거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이 결국 늘 저를 혼자 앞에 세우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제가 그날 진짜 무너진 이유는 유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안 줘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건 20년 동안 저를 가족처럼 쓰고도 끝까지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재산 달라고 한 적 있어? 나는 적어도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건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당신들은 내가 제사 차리고 병원 다니고 장례 치를 때는 가족이라더니 왜 돈 얘기 나오니 나는 빠지래. 남편은 그제야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은 사과가 늦었다는 걸 알면 더는 울지도 않습니다. 그냥 마음이 식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댁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 전화도 처음엔 받지 않았고 남편과도 한동안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장 허무했던 건 분노보다 공허함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전 부칠 생각이 먼저 났고 장볼 목록이 떠올랐고 상 차릴 순서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걸 안 해도 되는데 오히려 그게 더 낯설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오래 희생한 사람은 벗어나도 바로 자유롭지 않다는 걸. 먼저 오는 건 허무함 그리고 뒤늦은 모욕감입니다. 나는 왜 한 번도 내 편을 들지 못했을까? 왜 가족이라는 말에 내 시간을 다 갖다 바쳤을까? 그 질문을 정말 오래 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제게 말합니다. 그래도 시아버지 모신 건 잘한 일이잖아.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할 수도 있지. 유산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서운해하냐. 그런데 제 이야기는 유산 때문에 무너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무너진 이유는 그 집에서 제가 한 20년의 역할이 오로지 필요할 때만 유효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희생은 내가 선택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받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착취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가족은 대놓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과 손과 마음을 쓰면서도 그게 당연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시아버지 장례가 끝난 다음 날 비로소 제자리를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날 이후로는 왜 그렇게 오래 마음이 허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집 식구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집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상황에서도 제가 계속 그 집 제사를 지내러 갔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그날부터 마음을 거두는 게 맞았을까요? 이런 실사형 사연이 계속 궁금하시면 지금 구독해두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